IQ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으니까.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희대 김상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네. 지능이 되게 다차원적이시고 일단 IQ는 높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시려고. 아니 이번에 책 제목이 두 번째 지능인데 예. 그게 사실 AI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로 사실 이제 위협당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잘만 활용하면 두 번째 지능이 될 수 있다. 그쵸. 이런 취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맞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네. 첫 번째 지능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우면 안 된다. 첫 번째 지능이 이제 LLM이 나온 역사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첫 번째 지능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 자체가 퇴화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벌써요. 너무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얘가 첫 번째가 아니라 얘는 두 번째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AI는 두 번째 지능이고 첫 번째 곱하기 두 번째 하면 나는 정말 엄청난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핸드폰 단축 번호 때문에 번호 못 외우고 그렇죠. 내비게이션 생기면서 거의 집에도 이거 찍고 찾아가야 되듯이. 그렇죠. 공간지각력 떨어지고 막 그런 거. 그러면 AI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의존하면 네. 나중에 우리의 지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책에도 이제 fMRI나 뇌과학 네. 관련된 연구 결과를 몇 개는 언급을 했는데 어, 비판적 사고하는 부분이 예. 줄어들었고 또 하나가 뭔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예. 뇌가 종합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종합적인 활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종합적 사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거, 그치, 다 쏟아붓고 렉으로 해서 AI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그걸 왜 생각해. 자꾸 이게 습관이 들다 보니까 뇌가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게 첫 번째 지능, 첫 번째 네. 뇌를 버리지 마라. 네. 근데 우리의 습관이 지금 첫 번째 뇌를 버리고 버리고 있는 있는 것 흐름으로 같아요. 간다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위협적인데. 그 책에도 보니까 뇌를 깨우는 것, 네. 뇌를 움직이는 것, 뇌를 바꾸는 것 이렇게 챕터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세 단계로 쓴 이유가 예. 제가 시중에 있는 AI 책들을 정말 많이 보기도 하고 리서치를 해봤어요. 좀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을까.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많더라고요. 최신 AI 도구에 대한 사용법, 그다음에 한 축은 어떤 산업적인 투자와 관련된 책들. 근데 그게 이제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네. 이 시대에 정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걸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고 안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거 메타인지라는 개념인데 네네. 지도가 전체 지도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체 지도를 좀 넓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질문, 또 제가 품고 있는 질문을 막 조사를 하고 고민해서 질문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이 질문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닐지라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걸로 깨우자는 거예요. 전체 지도를 보여주고서. 지도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개념처럼. 그렇죠.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거나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땅이 없는 건 줄 알아.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만큼입니다. 땅은. 이걸 얘기 드리고 싶었고. 지구가 예. 평평하고 각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 시절처럼.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을 언급한 거는 머릿속에 생각만 해가지고 또 뇌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중에 일부라도 어떤 뭐 실습이나 롤플레잉 같은 걸 통해서 경험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AI 갖고 잘 안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경험 파트고 네. 마지막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라는 포인트 지점이야. 뭔가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는데 그때 진짜 장기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나의 뇌에 사용하는 포트폴리오 그걸 만들어 놓는 게 실행 파트입니다. 뇌를 어떻게 앞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한 거. 그 하나하나 좀 네네. 여쭤볼게요. 우선은 아까 그 AI에 너무 의존하면 우리의 두뇌가 예. 이제 거의 뒤처지게 된다라고도 그쵸. 말씀해 주셨는데 AI 한때도 그 IQ가 있을까요? 능력치? 왜 우리가 그런 거 네. 많이 또 비교를 또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IQ가 뭐 20세기 초반에 학교에서 만들어진 거긴 해요. 네. 아이들 이제 학습 좀 떨어지는 아이들 어떻게 해줄까를 이제 갈라내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구인들 빠르게 평가하려고 IQ 쓰기 시작한 건데, 아 그래요. 예, 이게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산업화 시대에 약간 인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처럼 잡았어요. 근데 이게 시험 보는 방식이 문제지 기반이기 때문에 AI도 문제를 풀 수는 있잖아요, 당연히. 네네네. 그 문제 풀고 나면 점수가 나와요. 음. 그렇게 하면 이제 AI IQ가 평균 130, 140은 나오고요. 지금요. 예, 지금 나와요. 근데 이제 인간하고 좀 흥미로운 포인트는 그냥 풀라는 게 아니라 풀이 단계별을 쪼개고 쪼갠 거별로 정밀하게 뭐 검토하면서 풀어라 라고 프롬프트를 조금만 정교하게 때리면 150도 넘게 나와요.
150이면 인간으로 봤을 때 초고지능자에 분류가 되거든요. 교수님 정도. 아까 자랑하셨잖아요, 초반에. 책에 제가 그게 살짝 썼어요, 사실은. 네. 그 자랑하려고 쓴 목적은 아니고 네. 약간 어찌 보면 제가 IQ가 높다라는 게 스스로는 저한테 큰 위안이었는데 예. 이제 그 위안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 예. 어쨌든 그래서 IQ 검사하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IQ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약간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 머리가 좋아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 IQ 말고도 우리가 가져야 될 지능이 엄청 많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뭐 들어봤을 법한 지능으로 뭐 감성적인 지능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성장에 대한 지능도 있고 의미하고 비전에 대한 지능도 있는 건데 너무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와 관련된 솔루션 지능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고 이게 IQ거든요, 사실은. 최적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능 중에 하나의 네. 지표인데 네. 그러게 뭐 EQ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지능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는 시험 보는 거, 네. 학교 어디 가는 거 이런 거 되게 그렇죠. 1차적으로 이제 중시하고 생각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 다중지능이라고 네. 하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도 보게 되면 수리력, 논리력, 언어력 같은 거 갖고 이제 시험 봐서 뭐 대학도 예. 가고 하잖아요. 이게 IQ의 일반적인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갖고 했던 건 이제 산업화 시대인데 네. 다중지능 이론은 뭐냐 하면 산업적으로만 봐도 그것만큼 돈이 덜 드는 애예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한 10몇 년 전부터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네. 뭐 CX, UX, 고객 경험, 뭐 음. 브랜드의 가치, 네. 서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감성이나 정서, 감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IQ 높다라고 해서 이게 비례관계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이 감성적인 높은 분들의 작가나 예술가, 크리에이터들이 거기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유튜버 분들 중에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콘텐츠 왜 봐? 별거가 있거든요, 있어, 사실은. 예. 있어. 별거가 감성적인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막 말도 빠르고 발음도 부정확해.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친근하고 뭔가 안 꾸미는 것 같아서 땡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세 번째 지능이 이제 제가 대학 때만 해도 거의 안 쓰던 개념인데 요즘에 직장인들 다 자기 성장해야 된다. 평생 학습한다. 그렇죠. 회사에서 안 가르쳐줘도 뭐 독서 모임 나가고 네네. 이런 게 성장과 관련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직까지 여기는 어느 정도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발굴이 안 된 게 요즘 이제 AI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워딩이 뭐냐 하면 인생의 의미, 가치, 철학 이게 윤리적인 사용 방법이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능의 이야기가 요즘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를 또 같이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겠고 네. 우선은 사람들이 이것도 뭐 IQ일지 EQ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 네. AI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AI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기대기도 하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책에서 두 번째 지능이라는 네. 책에서 써주신 게 AI가 브레인스토밍에 네. 뭐 예를 들어 회의에 같이 참여하면 전반적인 아이디어 수준은 올라가는데 네. 다양성은 오히려 줄어든다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AI는 좋은 게 통계적인 툴인데 일정 범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벗어나게 되면 잘못하면 편향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너무너무 의외의 답일 수도 있고 하니까 흔히 얘기하기에는 범생이 같은 답이에요. 근데 흔히 이야기하는 범생이들이 또 창의성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걸 시키게 되면 AI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10분 만에 뭐 광고 카피라이트를 1000개 만들어야 돼. 이거 AI는 해요. 네. 인간 죽을 때까지 해도 10분에 1000개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3일에 끙끙 앓아서 10개밖에 못 써왔지만 그중에 10명 시켰더니 한두 개씩은 이거 좀 기발한데? 하는 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창의성을 보면 결이 좀 달라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우수하냐? 저는 한쪽이 무조건 우수하다라기보다 섞어 써야 된다라고 봐요. 또 범생이 같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지만 그걸 또 계속 인간 디깅하다 보게 되면 거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새로운 또 돌발적인 걸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의성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게 사람이 같이 참여하면서 조금 더 빛을 발하게. 네. 왜냐하면 인간은 뇌 구조랑 AI가 돌아가는 기계적인 구조도 거의 비슷한데 뭐 때문에 다르냐 하면 학습하는 콘텐츠 자체가 사실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영상도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 어떤 분들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TV 틀고 유튜브 틀고 친구가 통화하면서 좀 그쵸. 산만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달랐던 경험 자체가 일부는 우리한테 각인이 되고 잔상도 남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나중에 끄집었을 때 희한한 포인트에서 안 쓰던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AI는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학습을 안 해요. 진짜 컨트롤러 보면 우리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예. 몸에서 가장 큰 감각기관이 피부고 예. 눈으로 보는 건데 쓸 건 쓰지만 안 쓰는 것들도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게 뭔가 나중에 창의성을 만들 때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잔상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거였지만 예,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좀 더 이제 저는 저희 학생들 할 때 삽질하는 말을 삽질하라고 저는 많이 삽질을 하라고요? 삽질. 예. 자꾸 학생들은 뭔가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최적화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거 되게 네. 그 쓸데없는 짓 할 때 저 삽질하고 있네. 딴짓 네. 하지 말고 이거나 해. 이럴 때 빗대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삽질은 원래 산업화시대에는 해야 될 게 명확했으니까 옆길로 가면 안 됐는데 네. 지금은 옆길로 안 가고 똑바로 가는 건 AI가 다 해주는데 인간 자꾸 옆길로 갔다가 지금 안 쓰더라도 뭔가 창의적인 거나 특이한 거 할 때 이게 재료가 돼요.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한다고 봤을 때 아, 똑같은 네모난 블록 100개씩을 갖고 있어 우리가. 네네. 이러면 다른 집을 짓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나만 세모가 몇 개 있고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어, 이러면 야 이거 아파트 만들 때 안 쓰잖아. 예. 근데 독특한 별장 만들 때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성에 대해서. 창의성, 네. 다양성.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짓도 좀 해야 되겠고 네, 왜 우리의 두뇌는 왜 마음의 방황 그렇죠. 이런 걸 또 이제 창의적으로 연결을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멍 때린다라고 하고 네. 뭐 집중 버튼 옆으로 잠깐 네. 세는데 네, 오히려 그게 네, 창의성을 나중에 가져오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AI 시대에.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수업에서 학생들과 그 비슷한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뭐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거 분석할 때도 일부 시간은 태블릿이나 휴대폰이나 AI를 아직 못 쓰게 통제를 해요. 걷어가지고 그것도 안 걷으면 또 써요. 몰래 근데 이제 사전 동의를 받고서 바구니 같은 데 담아놓고서 어. 그럼 학생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손 떠는 거 아닙니까? 금단현상. 되게, 처음에 되게 진짜 그래요. 되게 답답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이제 토요일 오후 같은 수업할 때 보면 업무 시간도 아니니까 예. 직장인들이어도 업무에서 오프된 거니까 좀 공부하러 온 거니까 예, 예. 그러면은 차려온 도서관 가서 찾으시고 음. 뭐 인터뷰도 하고 고객 조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수님? 이거 올려야 되는데 구글 폼으로 그게 아니라 학교 안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50대 의견 10명 필요하면 10명 찾아서 만나보라고. 그럼 그게 비효율적으로 해봐야 돼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장표를 갖고 오거든요, 막 내용을.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저 생각이 있는지는 자기 몰랐다. 아. 또 하나는 자기를 돌아봤을 때 뇌가 샤워한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오. 네. 뭐가 좀 깔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머릿속이? 쓰던 영역을 쓰는 것 같고 오. 내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지식이 있었구나. 저 사람도 저런 지식이나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걸 서로 발견하게 돼요. 나도 발견하고 저 사람도 발견하고. 아, 서로가. 네, 서로가. 그렇다고 이거를 매일 이렇게 살 필요까지는 없죠. 하지만 가끔은 이걸 해가지고 AI로 활성화가 안 되거나 메타인지적으로 뭔가 약화되는 부분을 끌어올릴 부분은 전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게 그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네, 누군가의 질문을 받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저기 내 마음속 머릿속 어디 쓸데없는 것들이 갑자기 모여서 그렇죠. 새로운 레고 블록이 나오고 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 일상에서는 제가 뭐 반신욕을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또는 비행기 뭐 제주도 간 1시간 정도 거리에는 예. 그때 일부러 책도 안 갖고 뭐 디바이스 아예다 치워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온갖 잡다한 생각을 다 하게 돼요. 네. 그때 오히려 재미난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시대 특히 이제 뭔가 몰입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삽질을 하고 네. 잡다한 생각을 하라고요. 오. 실제 삽질에 대해서 혹시 시청자분들이 또 안 믿으시면 예. 제가 이론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면 어. 다양성이 높고 창의성이 높았던 아이들 대상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제 초중등에서 많이 했던 연구인데 예. 우리나라도 보면 지역마다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 반이 있고 적은 반이 있고 좀 섞여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보면 창의성 검사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한 반이 20명 중에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많은 반의 아이들이 창의성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유의미하게. 그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그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좀 흔히 이야기하는 좀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우리 애들끼리 공부 위주로 가면 좋겠어. 근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희한한 놀이도 하게 되고 외국어 못 알아듣지만 들어보기도 하고 다문화 가정 그렇죠. 친구들이랑 음식 얘기도 들어보다 하게 되면 그게 대학 가는데 뭐가 도움이 돼 하지만 창의성을 확실히 높여줘요. 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뇌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내는 그렇습니다. 원래. 예. 창의적으로 또 써야 되고 특히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뭐 속도나 정확성으로는 AI한테 이제 이길 수도 없고 그렇죠. 예. AI 시대를 또 이제 더 능가하려면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되는데요. 그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신경 가소성. 뇌가 계속 변한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커지거나 뭐 새로운 신경세포가 엄청 많이 만들어진다 이게 아니라 네. 뇌는 무언가 돌아갈 때 보면 여러 군데 지점을 연결해 가지고 쓰는 특성이 있거든요. 연결. 그 연결이 달라져요. 어. 그러니까 일례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를 풀게끔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수능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 있죠. 네. 문제를
수학 문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아니 그건 딱 이렇게 풀어야 제일 빨리 풀 수 있어. 그렇죠. 정답 찾는 방법. 이거를 외워가지고 푸는 거. 영어 지문도 다 읽는 게 아니지. 야, 뭐 다 읽어. 시간도 안 됐구나. 패턴. 처음에 보고 중간 보고 끝에 보고 가지고 답 유추하는 거. 음. 이렇게 학습한 친구들은 뇌가 부분 활성화가 돼요. 음.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외국인들한테 그냥 원어 영어 쓰는 예, 사람, 예. 미국인 또는 진짜 수학을 오랫동안 희한한 연구 많이 했던 교수들한테 문제 풀려고 그러면 음. 오히려 학생보다 수능 문제는 푸는 속도가 더 돼요. 느리겠죠. 느리겠죠. 근데 뇌의 활성화는 확실히 달라요. 시간 내에 그분들 다 못 예. 풀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저도 그렇긴 한데 저희 학교도 이제 그런 거 좀 해봤는데 교수들끼리 저희가 수학이나 이제 특히 영어 같은 거 풀다 보면 학생들이 푸는 속도 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수능 문제 못 따라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뭐 빨리 예. 풀기 대회 뭐 빨리 이거니까 풀기 대회예요. 사실상. 예, 맞아요. 근데 뇌가 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예. 거예요. 근데 빨리 푸는 건 AI가 해줄 거니까 음. 우리가 뇌를 진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인간은 뇌를 극히 일부만 쓰고 뇌를 다 쓰게 되면 뭐 초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식의 설정들이 SF도 가끔 쓰이는데 예, 예. 이건 사실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저 루시 그 영화 되게 예. 좋아하는데 최민식 씨 나온 거. 맞아요. 맞아요. 그 영화도 그 설정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뇌를 100% 쓰게 예. 되니까 거의 뭐 인류 최초의 근원까지 거슬러 갈 정도로 네. 인류사를 다 알게 되고 막. 예. 그게 뭐 완전 잘못된 건 아닌데 네. 인간에는 작동은 다 되기는 해요. 예. 근데 뇌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뇌의 전 영역을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예. 근데 만약에 어떤 하나의 회사에서 만약에 최근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야 돼. 엄청 수학의 난제가 있어. 이걸 접근할 때 나는 보다 보면 모든 영역이 활성화돼. 그럼 이 사람은 천재적인 뭔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런 문제 풀 땐 여기 쓰고 이런 문제 풀 때 저기 써서 뇌를 다 군데군데 쓰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아 있어요. 이제 그 연결성을 높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예. 연결성.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왜 뭐 크리에이터니까 네. 유튜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유튜버들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저런 기획을 할 수 네. 있었지? 되게 이제 막 신기하게 보기도 네.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IQ가 뭐 높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보다는 뇌의 연결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전에 교수님 그것도 말씀해 주신 네. 거 있잖아요. 뭐 단어 카드 네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 조합해서 네. 뭐 만들어 보기, 맞아요. 이야기하기 막 예. 연습하라고. 그런 것도 이제 외국에서 보드게임 갖고도 많이 노는데 저도 네. 수업 시간에 가끔 쓰는데 비즈니스 케이스에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약간 엉뚱한 이야기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창의성은 예술적 창의성, 과학적 창의성, 비즈니스적인 창의성 세 군데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비즈니스적인 창의성 측면에서도 사업 뭐 영역에 대한 거, 기술에 대한 거, 역량에 대한 카드 막 준비를 해. 네. 근데 일부 카드는 우리 회사가 아닌 거야. 우리 회사 없는 역량, 우리 회사 사업 도메인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리더급들 워크숍 할 때 이런 거 섞어서 연결해가지고 얘기 꾸며보세요. 그럼 처음 되게 당황해. 교수님 우리는 자동차 회사지 이런 거 아닌데 왜 우리가 바이오나 생명과학 고민해보세요라고 하면 자동차 안에 정밀한 뭔가 장치가 있어서 운전자의 피로도나 건강 상태를 해서 가까운 병원에 뭔가 알람을 준다.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요즘 연구되고 있어요. 실제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차 회사 가서 그 얘기하면은 자동차 안에서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지만 맞아요. 예. 결국 연결 하나씩 하다가 요 담벼락을 넘어가는 거예요. 강제 연결이죠. 예. 오. 근데 강제 연결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압박을 받는 아닌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테마가 있으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서치하면서 연결해 보죠. 예.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잡다한 생각, 예. 삽질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강남 학부모님들 만나면 이거 이제 설파하려고 하면 힘든 게 본인들이 혹시 그거가 입시에 도움이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 삽질하면 의대 갈 수 있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교육감님들하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예. 당장 입시가 안 바뀌는 거니까 예. 입시에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수시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네. 근데 정시에는 도움은 안 돼요. 사실 이거 가지고는. 예. 그렇죠. 당장 그 수능 점수에 네, 빨리 많이 푸는 데는 도움은 안 돼요. 창의성은 수능 점수에서 발휘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 되어도 의사 입장에서 뭐 창의성이 높아야 할 필요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요즘 의학계에서 제 주변에도 보면 뭐 디지털 치료제나 희한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튀어나왔는데 막 신약 개발하거나 제가 그런 의사 기반 사업가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우리끼리는 또라이다. 뭔가 융합된 인재들. 정상검주가 아닌 좋게 얘기하면 통섭형인데 아이디어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사의 업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분은 이것만 가지고서 뭔가 본인의 아이디어가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병원 밖으로 나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또 유튜브도 잘하죠. 맞아요. 맞아요. 재밌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뇌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그러면 네. AI를 오래 쓰면 앞에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기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퇴화돼요. 뇌가. 쳐야 되죠.
뇌는 쓰기 나름인데 이미 스마트폰의 역사 20년이 보여준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불안감을 제가 잠재우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추정 연구를 보게 되면 장기 사용자들의 뇌가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좋아지긴 했어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치매 발병률이 낮아졌어요. 스마트폰을 쓰면서요? 네. 의외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도 근데 평균이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집단마다 약간 달라요. 일례로 음. 저희 뭐 장모님 같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저희 장모님도 저희 아버님이 8년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초창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좀 걱정했던 게 말도 약간 어눌해지시고 약간 우울증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에서 말할 상대로 적어지고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움직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 왔다 갔다 하시고. 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제 했던 게 일단 스마트폰 쓰시는 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스마트폰 오히려 쓰시라고요? 네. 왜냐하면 물건도 장을 못 보러 가시는데 그럼 애매한 게 있으면 쿠팡으로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예. 쿠팡으로 요즘 보내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해보시라고. 아. 그러면 뭐 이명호 씨 콘서트 가고 싶어. 어머니 힘든 건 나도 힘들어요. 어머니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트레이닝 시키는 거 하드 트레이닝. 스마트폰 엄청 잘 쓰세요 지금. 콘서트 예매. 네. 오. 그러면서 이게 관계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성. 본인의 인지 시스템이 점점 올라가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내가 티켓 링크랑도 연결돼 있고 쿠팡이랑도 연결돼 있고 지마켓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 안에 이런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계속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를 인간이 만났을 때 소통이 좋은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 안에서 약간 안락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얕은 연결성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치매 발병률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이제 뭐냐 하면 가장 또 요즘 저희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긴 한데 네. 쇼츠나 릴스 같은 거. 쇼폼만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보면 그건 뇌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쇼폼을 네. 한 10개, 20개 봐도 네. 닫고 나면 기억을 못 해요. 뭐 봤는지 기억 안 네. 나죠. 근데 네. 시간은 잘 가고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뇌를 가장 안 쓰게끔 만드는 건데 이건 명상하고 다른 거예요. 명상과 완전 반대예요. 네. 명상하고 완전 반대죠. 그 뇌가 멈춰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가 끝난 다음에 다른 걸 시켜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쇼폰 같은 거 오래 본 상태에서 다음 액션을 뭔가 취하게 되면 내가 네. 마치 오랫동안 꺼놨던 시동 껐던 자동차처럼 활성화하지 않는데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명상은 그 다음에 뭔가 액션 취하게 되면 마치 꺼놨던 기계가 아니라 정비를 잘 마치고 좀 적절하게 세팅되어 있는 장비처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쇼폼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쇼폼이 좀 나쁘다고만 보진 않아요. 짧게 보거나 뭔가 해치하는 건 좋죠. 여러 가지 테마를 빠르게. 근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하고 가끔 이야기해요. 주말에 뭐 했니? 그러면 그냥 2시간 동안 그냥 쇼폼 봤어요. 그러면 너 그러면 너 진짜 너 40대 때 치매 온다. 내가 그러고 얘기하죠. 예. 교수님. 네. 교수님은 모르시겠지만 방금 이거를 쇼츠로 네. 만들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네. 요즘에 저희도 많이 이제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네. 고민도 되는 게 다른 유튜버랑 와이스트릿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와이스트릿의 쇼츠랑 와이스트릿의 맞아요. 롱폼이 경쟁을 해요. 지금 유튜브도 메인 화면에 어려운 현실. 거의 한 4개 이상씩을 쇼츠만 먼저 보여주죠. 예, 유튜브가 예. 플랫폼 내에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보는 거죠. 네. 선택을 하고 네. 롱폼을 10분 볼 시간 동안 10분 동안 쇼츠를 보니까 더 많은 걸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저는 이걸 레비톨처럼 쓰는 건 괜찮아요. 레비톨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게 되면 앨리스가 그 꿈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토끼굴에 빠져들어가면서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레비톨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내가 쇼폼을 보고서 뭔가 궁금증이 생겼어. 뭔가 동기부여가 됐어. 쇼폼을 보고서 뭔가 본인이 책을 봤다. 쇼폼을 보고서 긴 어떤 텍스트나 콘텐츠를 봤다. 이건 내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쇼폼을 3시간 봤는데 그다음 쇼폼 때문에 그 다음에 액션이 나타난 건 없어. 이런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걸 체크해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네. 그냥 내 의지와 다르게 빨려 들어갔다가 네. 어떻게 해치고 나왔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이 여기 어디지? 그건 개미굴이에요. 지금 몇 시지? 레비톨이 아니라 이제 개미굴에 들어갔다 뜯겨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뇌가. 뇌가 뜯겨 먹는 겁니까? 네. 개미굴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레비톨. 이상한 나라의 판타지를 여행할 수 있는 레비톨로 들어가셔야 돼요. 차라리 네. 거길 내 의지로 들어가서 네, 네. 아까 뭐 그 네. 딴짓하고 네. 잡다한 생각하듯이 네. 다양한 경험이라도 하고 나오면 다행인데 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저도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쓰니까 이렇게 예. 릴스 같은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자꾸 옆에 인간이니까 뜨잖아요. 봐요. 보면은 진짜 가끔씩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게 실험 같은 거 가끔씩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콜라병이나 망치나 희한한 도구도 갖고요. 예. 그럼 저는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AI 써가지고 물어봐. 저는 물리학 전공자 아니니까 이런 실험 봤는데 이런 게 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실험이야? 어떤 타당한 실험이야? 그럼 계속 또 얘기해줘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얘기가 곁다리로 막 빠져. 이러면 또 저는 재밌어요, 이게. 그럼 네. 또 이제 지식이 충전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본인이 파서 들어간 토끼굴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네요. 그 다음, 네. 다음이 있느냐. 네. 또 이 말씀하니까 그 다음은 다시 이제 쇼츠 올려서 다음 쇼츠를 보는 거죠. 네. 무한정 쇼츠. 그러면 이제 아. 본인의 판단의 뇌가 약화되죠. 블랙홀입니다. 판단을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사람은 그게 또 에너지가 안 드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좀비처럼. 그게 사실 저도 사람을 비난하기만 뭐한 거는 현대인들이 하루에 선택하고 판단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과거보다. 복잡한 세상. 근데 이게 뇌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정신적 에너지를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는 계속 제로 클릭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판단을 버리는 순간 사실 인간의 가장 큰 힘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실행하고 책임지는 건데 뒤에 단계가 없어져요. 그럼 실행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 직장인들도 판단 많이 해야 되고 네. 저한테도 우리 직원들이 계속 뭐 대표님 뭐 이거 봐주세요. 저거 봐, 막 여기서 저거 막 네. 부르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한번 쇼츠에 빠지면 네. 내 뇌를 잠깐 꺼놓은 것처럼 네. 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또 쉬는 게 아니라면서요. 쇼츠를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아까 제가 레비톨 말고 뭐가 있냐 하면 예. 네,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예. 알려주세요. 내가 이것도 쇼츠로 만들어야지. 내가 만약에 상사한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들었다. 또 어디 아주 불쾌한 일이 있어. 누가 어깨를 툭 치고 왔는데 굉장히 등치가 마동석 씨 같아서 뭐라고 따지기도 뭐해. 근데 내가 진짜 기분 이거 나빠. 화났는데 또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이 왔는데 이거 뭐에 썩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또 성격상 이거 뭐라고 할 수 없어. 리뷰를. 예.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가 썩어갖고 왔어. 예. 그거 어떻게요? 그때 또 전 소심하니까 못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쇼츠를 보세요. 빨리 사고를 멍 상태로 가기 위해서. 아, 그게 다 잊어버리는 거야? 네. 실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오. 예전에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이드가 됐냐 하면 예. 테트리스나 애니팡 같은 게임 있죠. 오. 별로 어렵지 않고 막 집중이 아니라 빵빵빵 터지는 거. 장난 아니죠. 이게 제가 들어가죠. 이제 제 실제 지인 중에도 상사한테 깨졌어 그럼 너 빨리 애니팡 키라고. 왜 10분만 해봐. 그러면 10분 있다가 아까 그 이야기 그러면 야 됐어 생각해보니까 뭐 그냥 그 X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빨리 뭔가 잊어버릴 때 그러니까 예. 뇌를 디폴트로 시켜버리는 거 그냥 제로로 전원 꺼버릴 때. 피크 자극인데 피크 자극이 좋은 거면 갖고 가야 되는 건데 나쁜 자극이거든요. 예. 나쁜 자극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여튼간 장기간으로 봤을 땐 뇌에 안 좋지만 네. 그 즉시 뭔가 그냥 네. 참을 끼얹어주고 네. 그 정도 효과는 그 정도 있다는 됐습니다. 거예요. 네. 기분 나쁠 때 쇼츠로 보시죠. 부부 싸움하고 쇼츠 보시. 부부 마이스트리 싸움하고. 쇼츠는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저희 지식 예. 그죠 경제 채널이니까. 예. 왜 그래서 부부 싸움하고 네. 어떤 남편들은 화장실 들어가서 예. 변기 앉아서 계속 쇼츠 본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가는 거네요. 과학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예. 저도 이제 막 그 교수님 책을 비롯해 예. 뇌과학 심리학 막 뒤 공부하면서 네. 알게 된 것도 있는데 잠 깨야 될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카페인 뭐 커피 마셔도 이게 한 30분 후에 효과가 온다면서요. 예. 잠 깨야 될 때 쇼츠를 봅니다. 그것도 뭐 일부 괜찮습니다. 예, 일부 그러면 괜찮습니다. 막 피곤하고 졸릴 예, 때 예. 쇼츠 보면은 네. 거의 뭐 바카스 두세 개 갑자기 마신 것처럼 확 깹니다. 왜냐하면 잠은 이제 머리가 사실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전 상태가 우리가 꿈 꿨을 때 꿈이 네. 기억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전전두엽이 약간 활성화되는 단계거든요. 아하. 근데 그거를 그나마 더 깨울 수 있는 기능은 돼요. 쇼츠를 보게 되면은.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게 그 구글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책 네네. 보니까 아, 정보를 외우는 네. 것보다 네. 정보를 외우진 않고 그냥 네. 어떻게 어디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걸 외우는. 네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뭔가를 자꾸 음.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 머리가 네. 나빠지는 건가? 우리 또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도. 만약에 대표님이 머릿속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도를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중심을 그려가 본다고 생각해요. 원을 넓히면서. 네네. 어디까지 우리가 지도를 완성할 수 있을까? 손으로 그려서요? 손을 그릴 때 머릿속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요. 오. 네. 뭐 근데 대충 이게 여의도는 이렇게 그래서 여의도는 이제 그리겠죠. 그릴 수 선 모양. 있고, 근데 여의도에서 만약에 맛집의 지도를 그린다 하면 그것도 또 대충 어렵죠, 위치는 아는 건데 모를 수도 있고. 네네. 근데 반면에 또 범위를 넓혀 보세요 한번. 음. 프랑스나 미국이나 뭐 캐나다의 위치 같은 것만 대륙 지도를 그려. 이런 건 오늘 쉽거든요. 쉬워요? 왜냐하면 대충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 그냥 대충 한국이 있고, 영국 저기 그쵸, 서부 그쵸. 이렇게. 예. 미국 내에서도 뭐 50 몇 개 줄을 달고 이건 이제 우리가 안 되지만은 큰 덩어리 위주는 되거든요. 거긴 대충 이렇게 그어지니까 주가.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구글 효과라는 건 저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전체 지구의 지도를 아느냐 못 아느냐 또는 여의도에서 여기서 한 300m 반경 내에서 맛집의 지도를 정말 뭐 좌회전 우회전까지 다 기억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 그럼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좋으냐를 봐야 되는데
내가 맛집 지도만 1km 반경까지 다 알고 전 세계 지도는 아예 몰라. 네. 또는 예를 들어 반대. 이렇게 나라들의 위치는 알 수 있지만 나는 100m 밖에 있는 맛집도 하나도 기억을 못 하고 있어. 둘 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밸런스예요. 본인이 많이 써야 되고 깊게 들어가는 딥다이브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사실은 내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 그게 많이 쓰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믹스가 일어나요. 네. 근데 멀리 있는 재료들도 믹스를 하게 되면 창의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 맞기 때문에 네. 이건 대충 미국이 거기 있었지. 맞아. 유럽 어디인가에 나라들이 대충 배치가 이었을지 이걸 알고 있으면 갖다 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인간이 기계가 아니니까 다 넣을 수는 없거든 내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 이만큼은 내 머릿속에 넣고 이걸 다 넣고 이건 대충만 넣고 이게 좋은데 제 이제 주변의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기본 세트까지도 구글에 의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구글 어스 너무 좋고 네. 구글 지도 다 네. 찾아주고. 그럼 이제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이게 내 지식 같은데 믹스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디에 뭐 있다는 아는데 어디에 뭐 있다의 셋보다는 내 머리에 디폴트도 필요해요. 이걸 이제 학습에서 봤을 땐 시험 볼 때 요즘 학생들이 약간 항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묻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대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기억은 어차피 스마트폰하고 AI가 다 해주는데 내가 왜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기억을 안 할 건데.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옛날 시험은 그냥 잘 외웠는지 싸그리 다 외웠잖아요. 그거였는데 선생님이 네. 그 시험 범위 알려주면 네. 그 안에다 외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국에 있는 택시 기사들처럼 뭐 런던의 맵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예. 그건 사실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내 모든 지도를 구글한테만 다 맡기는 것도 분명 안 좋은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담아서 가야 하는데 네. 사회적인 네. 뇌도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책에서. 네. 사회적인 뇌는 그럼 이게 또 다른 겁니까? 제가 봤던 실험 중에는 가장 좀 무섭기도 하고 흥미로웠던 실험 중에 뭐 그게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했던 게 있어요. 5살, 6살 아이들 유치원에서 했던 실험. 아이들이 이제 AI 가지고서 대화하게 하는 게 좋을지 나쁜지. 대부분 이거 말씀드리면 영유아 교육의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부모님들도 공통적으로 싫어하세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걱정되죠. 네. 근데 실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유튜브 보거든요. 식당만 가도 아이들 그렇죠. 애기 의자 앉혀놓고 유튜브 틀어주는데 그렇게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환경이 가정일 수도 있으면 부모님의 GPT 앱이나 제미나이 앱을 켜가지고 애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또 점점 더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이 AI를 품을 것이고. 아하.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애가 AI랑 대화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럼 AI를 아이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인간처럼 이건 기계가 있고 LLM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늘 꿈하고 얘는 아이들은 꿈하고 현실을 구분 못 하거든요. 날 얘기했던 동화적인 존재가 나온 거야 그냥. 얘는 당연히 살아있는 애지. 당연히 네모나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메이가 들어가 있는 거네 이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Z세대나 알파 세대가 네. 태어나 보니까 스마트폰이 네. 있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네. 책이나 뭐 주면은 다 그냥 이렇게 한다면서 이렇게 손으로 맞아요. 이게 확대 그냥 네, 터치하고 막 이렇게 다 예. 그런 거네. 그러면 지금 어린 아이들은 예. 태어나 보니까 그냥 AI가 있는 세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AI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되는 게 이제 아이 때부터 있고요. 네. 아이만 문제일까? 아니죠. 어른들도 보기 때문에 주변에 20대 청년들을 보면 AI랑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공부하거나 일하는 게 아니라 생활한다는 말은 생활이요. 자취방에 갔는데 예전처럼 친구들도 많지 않고 서로 일정이 분잡하고 안 맞으니까 다 따로따로 지내거든요. 그러면 외로우니까 AI 챗봇을 키우고서 일을 하는 게 아니면 대화 상대로 삼아요. 밥 먹을 때 같이 말동무하고 얘랑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보면 교수님 저는 그래도 기계인 거 알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괜찮지가 않아요. 괜찮지가 않은 게 얘한테 의존성이 생겨요. 왜냐면 AI는 기본적으로 인간 친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주는 쪽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악화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일정 기간 내에선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지만 줄어든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인간을 관계를 맺고 대면하는 것을 피하게 돼 의식적으로 자꾸.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어떤 틀이 바꿔지고요. 또 하나가 인간끼리의 소통에 AI가 지금 통역자로 끼기 시작했어요. 끼어들죠. 이게 여기 통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미국인하고 한국인이 대화하는 통역인데 이건 당연히 이미 꼈고요. 예. 중요한 건 한국인들끼리 통역. 그것도 AI가 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300 몇십 명 수업을 하고 나면 학기 말에 몇십 명이 저한테 학점 고쳐달라고 메일이 와요. 근데 그 메일에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AI가 쓴 네. 겁니까? 대충 이제 뭐 물론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집안이 되게 힘들고 부모님이 아프시고 자기 알바해서 등록금 벌고 있는데 학점이 낮아지면 등록금 장학금 못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교수님이다. 이게 인간 설득할 때 가장 센 논리예요. 너한테 문제의 원인은 없지만 네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AI가 쓴 게 꽤 많아요.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쓸까? AI한테 시키세요. 보통 이런 메일이 20줄 정도거든요. 표준 포맷이. 20줄을 보면 표준 포맷. 제가 이걸 2줄로 학교 규정하고 힘드니까 안 돼요라고 2줄로 써서 보내면 학생은 상처를 받아요. 네. 성의가 없으니까. 그럼 똑같이 길게 써서 보내십니까? 그렇죠. 기본이 30줄로 써야 돼요. 거절의 기본 맥락은 한마디로 부탁한 거 2마디로 거절해야 돼요. 그 밑에다가 네. 주석을 써주세요. PS. 얘들아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 이렇게. 저도 AI를 쓰는데 예. 이게 저만의 현상이 아니라 뭐 데이팅 앱, 청춘들이 많이 쓰는 데이팅 앱을 보게 되면요. 어떤 로고가 나오냐 하면 거기에 상대방한테 보낸 짧은 메시지 한 줄을 갖고서 그 분위기 체크를 해요. 바이브 체크를. 사람들이. 이게 그냥 우리가 하면서 원래 너 왜 그런 말 했어 하고 한번 혼나기도 하고 오해였어. 티키타카 풀어가야 되는데 예. 그 한번 상대방이 찌르고 풀어가는 과정을 줄이려고 오히려 그걸 AI한테 의지를 해요. 연애 편지 쓰는 법을 옛날에 책 보고 친구들한테 배운 것처럼 친구나 책한테 배웠던 것처럼. 예. 이제는 연애 편지도 AI한테 네. 써달라고. 예. 그냥 밤 12시에 잔이 보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통역 현상이 외국끼리 통역은 이미 끝난 거고요. 같은 언어 쓰는 사람들끼리 통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세대에 따른 성별에 따른 뭐 직무에 따른 통역. 예. 이거를 이제 통역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네.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지금은 수긍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 통역이 뭐 서비스 모델도 많이 더 나오겠지만 예. 그러면서 걱정도 많이 돼요. 예. 지금 저는 좋은 서비스 모델이 이런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 중에 예. 하나의 개념을 200가지로 부르는 용어도 있어요. 오. 이런 거는 의학계 분들끼리 서로 좀 약간 힘들어한대요. 문서를 봤을 때. 오. 이런 거를 약간 통역처럼 아하. 내가 많이 쓰는 워딩으로 바꿔준 솔루션들 나와 있어요. 어허. 상대방이 뭔가 레터 같은 걸 보내면. 예. 이런 건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이런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왜 남녀 사이의 네. 대화 방식이 다르고 뭐 금성에서 그쵸.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맞아요. 이런 네. 것도 있듯이 네. 근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의 언어, 마음의 언어죠. 네. 또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책 엄청 팔렸던 거잖아요. 그거. 그거를 그러니까 마음의 그 언어를 내가 시행착오나 공부를 해서 알 것이냐 아니면 AI한테 정답을 받아갖고 쓸 것이냐의 차이인데 당연히 후자가 훨씬 빠르니까 자꾸 이걸 하게 되는 거죠. 더 의존하게 되고 네. 그러면 나중에 내 손으로 연애 편지 물론 이제 요즘에 편지 쓰는 사람 없습니다만 네, 네. 내 손으로 장문의 카톡도 못 쓰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학생들이 졸업작품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예.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인데 이게 AR 글래스에 AI가 들어간 버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과 연애를 하는데 계속 연애 가이드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엄청 성공을 해.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초대해서 와인을 땄는데 여자친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네. AR 글래스로 봤다라는 걸. 그래서 확 이제 던져버리고 나가는 이제 그런 아이, 또 거. 그렇게 하려고 또 노력을 한 게 있으니까 네, 네. 얼마나 뭐 그런 간절하면 것도 그러겠습니까. 상상 속의 졸업작품 나온 걸 봤어요. 졸업작품 중에. 예. 근데 좀 미래에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왜 그 예능도 있었습니다만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아바타 아바타 소개팅. 소개팅 예, 있었잖아요. 저는 아바타 소개팅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비즈니스적인 건 예. 올해부터 이제 AR 글래스 많이 판매될 거니까 예, 제 아는 그쵸. 분도 이제 중국 거 뭐 딜링하는 사업자 따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이런 분들이 어떤 앱 개발할 거라고 저하고 이제 많이 컨설팅을 하세요. 그럼 저는 이 얘기는 안 드리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뭐 법적인 범위 안에서 상대방 거 어딘 캐치해가지고 빨리빨리 중간에 피드백할 수 있는 거, 협상에 대한 팁 같은 거 뿌려주는 거 오. 이런 거에서 굉장히 B2B적으로 하이엔드 가격을 책정해서 딜리버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약간 어노니마이즈 시켜서 나는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 여러 사람의 경험이 쌓이면 마치 리멤버가 그런 모델 하는 건데 업종 걸 긁어다가 어노마이즈 시키면 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이 사람 한 명하고만 협상하는 거지만 나는 10,000명의 협상 분야를 통신 분야에서 싹 게더링을 하는 거니까는. 그걸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보고 예. 판단을 하고 이 글래스의 디스플레이로 뿌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라고. 이런 컨설팅을 하면서 저도 내부적으로 약간 마음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좋은 길을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딜레마는 있어요. 저도 마음속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이 AI 시대에 이제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셰르파.
그냥 저 히말라야산 그냥 동네 이거 자고 일어나서 네. 눈곱 떼고 히말라야 등산 올라갔다 오는 사람처럼 예. 최근에 좀 난처한 일을 겪으셨다고. 아, 예. 대학교 교수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시는데 아, 예. 교수님들이 또 의외의 질문을 좀 한다면서요. 교수님들은 저희 교수법 강의 가면 AI 관련된 강의할 때 주로 그거 물어보세요. AI로 못 푸는 과제 내는 법, 못 푸는 시험 문제 내는 법. AI로 컨닝 못하게 하는 방법이요. 예,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물어보시면 저도 그거를 뭐 어느 정도 방법이 있긴 한데 예. 이 방법이 또 계속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흠.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학생들이 써가면서 공부하고 써가면서 시험한다는 전제 하에 가르치고 문제를 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막는다는 거죠. 예, 못 막으니까. 그리고 과연 막는 게 타당할 거냐,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어도 과연 막는 게 합리적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어차피 막지도 못할 것. 네, 그걸 AI로 활용하도록. 예전에 네네. 왜 공대에서 그 공대 계산기 네네. 그냥 아, 그거 그쵸. 예, 써서 시험 네, 풀라고 하는 것처럼 예, 예. 오픈북처럼. 네. 저는 이미 대학원 수업에서는 시험 볼 때 AI를 다 써요. 3년 전부터. 학생들이 그러면 시험 볼 때 처음에 되게 좋아했어요. 예. 날로 먹는다고. 근데 절대 날로 먹지 않아요. 평가 기준이 엄청 높아져요. 그리고 지금도 지문 읽어보다 보게 되면 AI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점수가 안 높아지죠. 전 분명히 얘기해요. AI 나 되게 잘 쓰고 AI가 나온 그 고만고만한 답변 범위 내에서 갖고 오면 점수가 낮습니다. 네네네. 진짜 당신만의 경험과 그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뾰족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야지만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최근에 학생들이 그래서 오픈북이고 AI 쓸 수 있다라고 시험을 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교수님 그냥 책 덮고 옛날처럼 시험 보면 안 되겠냐고, 이거 너무 어렵다고. 원래 오픈북 시험이 사실은 더 어렵죠. 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예.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생각을 풀어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예. 근데 AI는 네. 생각까지도 대신해주고 네. 그걸 풀이하는 것까지도 다 써주잖아요. 특히 네. 이제 프롬프트 넣을 때 네. 김상균 교수님이 AI 전문가니까 네. 이 부분은 걸리지 않게 네. 나의 취향대로 먼저 음. 알려주고 나에게 네. 좀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답변을 네. 써줘. 네. 뭐 네. 경남 사투리도 살짝 네. 좀 넣어줘. 네.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좀 가능성이 올라가긴 하죠. 잔머리. 예. 뭐 진짜 어차피 뭐 얘기가 나온 게 말씀드리면 못할 자도 일부러 넣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AI 쓸 때 나오는 과제 결과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탈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죠. 근데 인간은 진짜 뭐 교수님들도 글 써는 거 보면 오탈자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AI랑 저는 가장 볼 때 이상하다. 왜 틀린 단어 하나도 없지? 이거 냄새 나는데? 약간 처음에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알면 안 되는 거긴 한데요. 예. 약간 일부러 비표준어 같은 거 쓰고. 예. 예.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인간의 냄새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편향. 오히려 저는 편향을 사람들이 나쁘다고만 보는데 평균을 벗어난 희한한 생각, 이상한 아이디어 삽질처럼 빠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이런 게 보이면 이건 재밌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뻔한 1, 2, 3, 4, 5에서 딱 가고 옆길로도 한 번도 안 나갔어. 이러면 이건 AI 것이고 AI가 안 쓴 거라고 쳐도 이거는 저는 모험 답안을 베낀 것뿐이니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논술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그런 모범 답안이잖아요. 네, 구성 어떻게 네. 하고 골격 네. 어떻게 짜고 네. 무슨 뭐 전통적인 문헌 네. 어떻게 인용하고 막 네. 이런 거. 예. 그럼 오히려 그런 식의 과거에 정형화된 답변은 또 AI 시대에서 네. 또 오픈북 시험에서는 또 점수를 제대로 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능적인 등가성이라는 개념인데 기능적 등가성이 내가 만약에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를 썼어요. 네. 근데 AI가 쓴 거랑 똑같아. 그럼 나는 도대체 이 사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한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론 내가 혼자 생각하고 숙고해서 이게 삶의 다음 단계에 쓰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물로 지금 나온 솔루션은 AI가 10초 만에 만들 거랑 똑같다라고 하면 기능적인 등가잖아요. 네네네. 이 기능적 등가성이 아하. 높은 거를 우리가 찍어내는 훈련을 계속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 아까 그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의 고민처럼 그러면 최소한 AI로 답변을 한 거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느냐? 네. 왜냐면 무슨 뭐 AI 뭐지? 무슨 뭐 체크 무슨 뭐 그런 있잖아요. 거 대학마다 논문 거의 표절기. 다 교수들한테 배포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또 네. 실제로 인간이 쓴 거를 넣어도 맞아요. AI라고 잘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 네. 얼마 전에 왜 깐부치킨 회동 네. 젠스랑 네. 이재용 회장, 그 정의성 회장 같이 치킨 맞아요. 먹고 있는 네, 거 네. AI에 넣었더니 이거는 네. 합성입니다. 아, 이렇게 답했다면서요. 그게 이제 양쪽 오류인데 그게 펄스 억셉턴스 레이쇼랑 펄스 리젝션 레이쇼 해가지고 잘못된 수용, 잘못된 거절의 오류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포인트인데 둘 다가 다 높아요.
둘 다가 이제 툴마다 다르긴 한데 실험 환경마다 다른데 논문적으로 검증된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60% 정도 돼요. 그 말은 쓰는 게 거의 주사위 던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님들 중에 그게 검색이 그러니까 그거 검토율이 90%가 넘는다 자꾸 믿어요. 신뢰도가.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거의 주사위 던지는 거랑 그것조차도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AI 네. 무슨 판독기조차도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학생들이 AI가 나온 것 중에 학생들이 수동으로 고치는 게 뻔해요. 따옴표 같은 거 지우고 아, 그죠. 에스테릭 표시 있는 거 지워버리고 다 지워서 조금만 편집해서 내면 안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예. 혼란스러운 거죠. 그 깐부치킨 그거를 이제 합성이라고 답했던 AI가 네. 시진핑 주석이랑 푸틴 대통령, 김정은 이렇게 같이 방구석에서 예. 러닝 예. 셔츠 입고 뭐 TV 예. 보는 이거 합성 짤은 또 진짜라고 답했다고 예. 하고 그래서 아 어지럽습니다. 네. 이 판독 자체가 어렵고 교수님 강의에서도 막 컨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I로. 아, 실제 지난 학기 학부생 수업 320명 수업에서 예. 컨닝 사태가 저희도 터졌습니다. 상대평가다 보니까는 예. 지난 시험 학기에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하는 지식에 대한 거 시험 봤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암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시험으로 봤는데 아 그건 좀 유혹 느끼겠다 네. 그죠. 저희는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봤어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아니 그러면 그게 네. 줌 인터넷 네. 수로 시험을 보는 거면 네. 화면은 여기 있고 네. 밑에다 이렇게 태블릿 PC 같은 거 깔아갖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주죠. 시간을 짧게 주고 이제 저희 학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원래는 진짜 정밀하게 할 때는 저런 것도 가능해요. 눈동자 트래킹을 해서 눈동자 화면 벗어나는 것도 되고요. 이제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있으면 특히 여학생들 머리 길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요구해요. 머리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AI 체크해 양쪽 귀에서 이거 빼는 거. 아니 무슨 뭐 공항 뭐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솔직히 안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싫어서 기본적인 것만 세팅해서 시험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생들 쓰는 비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수업한 인공지능론이라는 수업인데 인공지능론 기말고사 개꿀 빨았다 이런 게 올라왔어요. 예. 제가 공부 안 하고 90%인가 맞췄다고. 김상근 교수님 자기가 네. AI 전문가라더니 이런 거 하나도 못 걸러내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조교가 뚜껑이 열렸죠. 교수님 잡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또 할래면 합니다. 할래면 합니다. 그래서 잡아냈어요. 진짜요? 예, 잡아냈어요. 320명 중에 320명 중에 한 뭐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40명 가까이가 AI를 쓴 걸로 집계가 됐어요.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잡아냈어요? 어디 남산으로 끌고 가셨습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토론을 하더라고요. 김 교수님이 AI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이상한 해킹을 했거나 뭐가 있는 거냐 뭐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표준적인 로그 중에 시험 보는 사이트를 벗어나는 건 기록이 돼요. 홈페이지니까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니까 하다못해 그 페이지를 닫았다 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KT나 SKT 전화 갖고 쓰시잖아요. 예. 통신사에서 내가 어떤 앱에 들어가서 뭐 했는지는 못 갖고 가는데요. 예.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내가 만약에 삼성닷컴에 쿠팡닷컴에 2시간 체류했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류한 이 사이트 벗어난 순간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여기 유추가 돼요. 예를 들어 시험 30분 동안 빠르게 지식을 60개 풀어야 되는 건데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풀고 생각하고 풀겠죠. 네네네. 근데 30분 동안 홈페이지를 150번 벗어났어. 이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는 뭐 조기 취업해서 직장에서 야근하면서 봤기 때문에 갑자기 뭐 누가 상사 업무를 카톡 시켜서. 보내고 뭐 갑자기 메일 포워딩 해달라고 들어간 거다. 그럼 저는 물어보죠. 네가 무슨 AI 에이전트냐. 30분 동안에 그 업무를 20개 처리할 만큼 그러면서 시험은 95%를 맞아?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걸 네가 논리적으로 한번 나 설명해 줘.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산에 끌고 가고.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야 이거 어렵다. 저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슬프기도 하고 미묘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생들만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예. 아니 사실 이거를 예. 김상균 교수님마저 고민할 정도면 예. 다른 전공 교수님들은 뭐 진짜 뭐 대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워딩 중에 그 지식의 기본, 그 여의도 근처 지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철학, 큰 틀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예. 일부 지식만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막 엄청나게 연대기 외우는 게 아니라 수업 들었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만 물어본 거긴 했었어요. 예. 하지만 이마저도 어찌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또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다음 학기는 다르게 할 겁니다. 예. 또 바꾸십니까? 이제 학생들 적응했는데. 또 저만의 또 이미 세팅이 됐어요. 저는 이게 또 흥미로워요. 한편으론 약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기보다 예. 우리끼리 약간 그 두뇌 게임, 지니어스 게임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이게 참 AI로 오픈북을 해도 어려워지고 네. AI를 쓰지 말라고 해도 또 그 안에서 또 이런 네. 어려움이 생기고요. 네.
결국은 네. AI를 쓰거나 안 쓰거나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내가 정말 똑똑해지고 성장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등수, 학점. 예. 학점, 장학금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꼰대 같은 민감이잖아. 얘기긴 한데 네. 좀 미래를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예.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AI 시대에 네. 대한민국의 과연 교육열까지도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네. 왜 미국에서는 네. 아이비리그 대학교보다 팔란티어 인턴십이 더 낫다, 막 이런 네, 말 네. 나오고 있고 예, 뭐 예. 책에도 쓰셨습니다만,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네. 이제 뭐 스카이 대학교 보내는 것보다 네. 창의적인 인재로 우리 자식 키워보자라고 하는 부모님이 과연 나올 것인가? 어렵지 않을까요, 아직은? 저는 3년 동안 조금씩은 아주 조금씩은 증가하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과거부터 주기적으로 교수 대상 교수법 강의하거나 네. 또는 학부모님 대상 강의하는 것도 했었고 한 8년째 삼성에서 운영하는 사피라고 하는 20대 청년들 개발자 교육해주는 과정을 자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험들을 보게 되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를 역순으로 설명하면 삼성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과정이 1년 동안 하루 8시간씩 그 개발자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이들이 취업이 엄청 잘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올해부터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만도 뽑아요. 대학교 안 나온 친구들도. 또 하나가 교육 콘텐츠 중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CS 쪽 과목 위에도 기업가 정신, 네. 뭐 창의성, 주도성,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 이런 것들을 대폭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 사피는 네. 어디 뭐 그 온라인 대학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온라인 같이 하는 건데 병행인데 전국 거점들이 있고 서울 거점은 이제 역삼동에 있는 삼성 멀티캠퍼스를 갖고 있는 건데 삼성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봉사 차원에서 그 공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바뀌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애가 어차피 수능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 힘든데 네. 차라리 그 돈을 갖고서 이러이러 다른 걸 해보면 어떻겠냐. 진짜 진지하다 나는 우리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진지하게. 예.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럼 대학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평생 공부해야 되니까 평생 학습을 책임질 무언가 기간이 있긴 있어야 돼요. 네. 현실에서는 그 기간을 변모하면 좋은 게 대학이긴 하고. 근데 문제는 대학의 변화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변모할 수가 있을까. 마치 뭐 로봇이 이렇게 싸우는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외계에서 빌런이 쳐들어와. 그럼 태권브이나 로봇가 변신할 동안 가만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네. 다 변신할 때까지 트랜스포머 변신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죠. 혼자서 이러면서 빌런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저럴 수 있다 예. 이러고. 이 시대 변화는 그런 기다려주는 빌런이 아닌데 대학은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늦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예. 변하면 그 역할을 할 것이고 못 변하면 누군가가 대처하겠죠. 예. 대학마저도요. 예. 대학교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도 뭐 대학 교수지만 크게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교육의 주제, 교수법,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교수의 역할. 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앞서도 이제 대학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시험 어떻게 하면 AI로 못 보게 할까요? 컨닝 어떻게 넘어갈게 할까요? 이것만 물어보니까 이건 이 세 가지도 안 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교육 주제나 교수법이나 교수의 역할이나. 예. 나는 예전처럼 하고 학생들만 잘 통제하면 좋겠다는 게 학교의 시선으로 느껴지는 거죠. 요구사항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예. 이게 사실 스스로 느껴야 하는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단기간의 성과 네. 여기에 매몰되면 그 유혹을 또 안 느낄 수가 없겠고 장차 변해에 나가야 되는데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제도는 훨씬 더 느리게 변하고 그렇죠. 어렵네요. 아까 잠깐 그 5살, 6살 아이들에게도 그 AI 네. 쓰는 거에 대해 뭐 실험도 네.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특히 지금 이제 청소년들 한참 이제 뇌가 막 발달해 네네네. 나가고 있을 텐데 과연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근데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챗GPT가 등장한 지 3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뭔가 장기간의 실험은 아직까지는 없죠. 안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그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긍정적인 지표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AI 기반의 교과서와 관련된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나 그 대립이 되게 센데 네. 해외에서 연구된 사례를 보게 되면 AI 갖고 디지털 교과서 썼을 때 좋아진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물론 이제 AI를 잘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교사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사가 있고 한 반에 학생이 20명, 30명이 있어. 네. 교사 한 명이 학생 20명, 30명을 다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보조적인 자원으로 AI 썼을 때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나 오히려 친구들하고 관계성도 올라가요. 근데 안 좋은 케이스는 그 유아 실험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이한테 그냥 휴대폰 던져주고서 밥 먹을 때 귀찮으니까 유튜브 1시간 틀어주는 거. 이런 것처럼 아이만 혼자 AI 보고서 대화하거나 AI 찾아만 보고 공부하게끔 하는 거. 이거는 안 좋습니다. 혼자서 찾아보게끔 알아서 네. 하는 거는 좋지 않다. 네, 계속. 그래서 저는 그럼 만약에 뭐 AI 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 학교에서 배워와서 집에서 해보고 있는 걸 막아야 될 거야라고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그렇죠. 계세요. 요즘에 AI가 창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AI 가지고서 아이가 그림 어떻게 그리나요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냥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우리 집에 뚜껑이 열려갖고 비가 오는 것 같은 걸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뚜껑이 열려서 없어서 뭐 창의적인 발상이잖아요. 부모님 좋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신기한 그림 그려왔다고. 네네. 그럼 프롬프팅을 뭐 했을까요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실제 그 아이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우리 집에 천장이 없어서 집에 비가 들이닥치는 그림 그려줘. 한 2줄 쓴 거예요. 이게 과연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경험입니까? 알잘딱갈센이네요. 네. 네가 알아서 나는 네. 프롬프트 쓰기도 귀찮으니까. 근데 요즘에 AI 기술이 네.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죠. 네. 해주게끔 또 기술이 발전되고 그쵸.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그 전에 우리 집의 구조를 알려줬어. 우리 집 뭐 되게 큰 집이다 또는 뭐 방 2칸짜리면 그것에 맞춰서 그려주죠. 메모리 기능이 있으니 끌어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쓸지 말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냐? 왜 하필이면 희한한 그림, 그 비 오는 날 뚜껑이 없어서 비 들이치는 그림 왜 그리고 싶은지. 또 네가 묘사하고 싶은 건 뭐야? 예를 들어 정말 아빠가 만들었던 망한 찜닭에 비가 내려서 못 먹게 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 우리 집이 수영장처럼 찰랑찰랑 차가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수영하고 싶은 걸 그리고 싶은 건지. 네가 너의 그림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이후부터 디테일까지 네가 설명해야 되는 건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했는데 우연히 웃긴 그림이 나와서 내가 그린 거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Y가 있어야 되네. Y. 네, Y가 있어요. 왜 맞아요. 이런 걸 진짜 Y가 그렸는지를 있어야 됩니다. 예. 설명할 수 설명할 수 있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프롬프트도 네, 본인이 가졌던 어렸을 때 추억, 네, 아빠랑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놀이터에서 그쵸, 그쵸. 놀았던 거 네. 이야기를 하면서 쓴다면 훨씬 더 뭐 좋은 글 쓰는 거죠. 능력도 그렇고 네. 사고력도 깊어질 수 맞아요. 있는 네. 거고요. 그러게. 근데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더 편한 것만 추구를 하잖아요. 네, 이제 AI도 네, 귀찮은 거예요. 맞아요. 알아서 좀 해봐. 너 나에 대해서 다 학습했잖아. 예, 그냥 내 예. 폴더에 있는 거 다 긁어가. 네, 네. 캘린더 저 다 동기화해. 맞아요. 알잘딱한센. 네, 네. 왜 직장 상사들도 그런 네, 분들 있잖아요. 네. 김대리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돼?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도. 그 최근에 보면 뭐 성인들은 챗봇 만들 때, 에이전트 만들 때 자기 PC 권한 넘겨주고서 다 이게 하게끔 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게끔 하고 뭐 몰트북 같은 데 들어가서 막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걸 이제 보고 재밌다 신기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 PC 갖고 살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그냥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인 거예요. 내가 했던 거니까. 나 정상적으로 비즈니스적인 메일 보내고 비즈니스적인 업무 보고. 업무용 PC. 근데 AI가 과연 그것만 할까? 아니죠. AI는 인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것도 다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권한이나 역할을 디테일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뭘 할 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몰트봇, 몰트북, 뭐 네. AI들끼리 SNS처럼 네, 뭐 이야기하고 사람 뒷담화도 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또 권한을 주는 만큼 AI가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완전 진짜 에이전트처럼. 네, 네, 역설적으로도 편리하지만 위험하고요. 네, 우리 비서가 내 OTP 비밀번호 생성기랑 우리 집 번호 다 알고 있는 이런 네.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풀어가는 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이 디바이스에 담긴 기능 갖고 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다 네 거라고 넘겨주는 거거든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왜 가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어떤 CEO 분들의 사적인 게 공개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가 폭로하는 거. 네, 이번에도 어떤 국회의원도 비서진이 폭로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싸그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예, 다 폭로해버리니까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요. 예. AI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에이전트를 정밀하게 만들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뭐 이메일이 왔을 때 나한테 뭐 영어로 오게 되면 한글로 한번 바꿔서 컨버팅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내줘. 뭐 이런 건 안전하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재밌다고 올리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뭐 전화 거는 기능이니 뭐니 막 다 막 열어놓고 실험하시거든요. 이런 건 문제죠. 예. 교수님도 예전에 교수님이 네. 쓰신 책들 네. 뭐 PDF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본인에 챗봇 만들어 놓은 대해서, 거 있어요. 해서 네. 챗봇 쓰신다 하잖아요. 네. 그 정도는 그럼 괜찮아요. 교수님이 쓰신 책 지금 뭐 수십 권 셀 수 네. 없이 많은데
그거는 괜찮다고 보는 게 사실 네. 출판사 입장에서 아니 그러다가 뭐 그건 사실 정보 보안 이슈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게 들어가는 건데 책을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AI가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용 LLM 중에 그렇게 학습을 시켜 쓰는 LLM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 가명화, 익명화를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도 그 숫자나 뭐가 그대로 다른 사람의 PC의 문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하, 이걸 네. 이제 넘기진 네, 않는다. 네. 근데 또 훗날 또 모르는 일이니까 요즘 뭐 개인정보가 어디 개인정보입니까? 맞아요. 공공정보가 네. 됐죠. 또 하나가 네. 저희가 이제 김상균 교수님의 두 번째 지능이라는 신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470페이지짜리 책인데 일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걱정되는 게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네. 과연 AI 시대에 네.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인가? 네. 아니면 AI로 인해서 빈부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이미 이걸 좀 보여준다라고 봐요. 산업혁명 이전을 보게 되면요. 네. 1800년대 초반까지 그 국가에 대한 통계들이 있거든요. GDP 평균 통계가. 네. 대부분의 국가가 GDP의 편차가 별로 없었어요. 다 못 살았어요, 그냥. 아.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 부르는 뭐 유럽 국가 다 못 살았어요, 그냥.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확 꺾어서 올라가는데 이때부터 편차가 이제 심하게 벌어졌어요. 어허. 아프리카 당연히 별 변화가 없었고 음. 아시아권 중에서도 이걸 좀 빨리 따라간 국가는 확 치고 올라갔고 네. 아니면 이제 밑으로 가고 있고. 그 말은 인간이 몸을 써서 하는 것들을 1차 혁명기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편차가 커진다. 네. 근데 이제 인간의 지능의 혁명기인데 물론 우리가 몸을 써서 기계가 돌아가서 나오는 물건들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더 볼륨이 크고 더 많은 부가가치는 사실 지식의 영역에서 나온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지식을 쓸 수 있는 지능의 격차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부의 격차도 더 그렇겠죠.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게 주변에서도 이미 많이 보여요. 저희가 작년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도 로그 분석을 해봤어요. GPT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PGPT. 네. 저희 학생 중에 이제 그쪽 논문 썼던 사람이 있어서 같이 지도했는데 일례로 그런 많이 배우고 리더십 있는 임원들조차도 보면 AI 쓰는 게 좀 다르세요. 일부 임원들은 안 쓰시기도 하고요. 일부 임원은 뭐 좋은 거긴 하지만 본인이 했던 걸 약간 빨리 하거나 단축하기 위한 작업에 효율화시키는 데 쓰시고 어떤 분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건데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거기서 막 새로운 거 실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당연히 더 좋은 비즈니스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사실 그 PC 시대가 됐을 때 예. 여전히 이제 회사에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물론 뭐 편견일 수도 있겠으나 이게 독수리 타법이 있습니다. 네. 톡. 네. 톡. 네.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아이디어, 기획이라든지 그건 또 이제 별도의 영역이니까 네. 타이핑 치는 속도만 느릴 뿐 생산성의 차이는 네. 있겠으나 근데 그러면 이게 AI 시대가 돼버리면은 이걸 쓰고 못 쓰고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면 임원 사이에서 혹은 회사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책에서도 두 번째 진이라고 예. 다뤄놓은 이유가 진짜 잘 쓰는 분은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똑똑했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순간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이나 감수성이나 사고의 능력이 너무 전반적으로 좋아졌는데 두 번째 지금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이렇게 있다 봤더니 뭔가 보고서는 멀쩡하게 나오는 것 같은 썩 재미는 없고 말도 굉장히 어눌해지고 답답해졌어 사람이. 네네네. 이렇게 갈라질 거예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링크드인을 보게 되면 기업의 리더급들 중에 이런 거 털어놓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나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AI 잘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좀 허탈하거나 뭔가 좀 마음에 짐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머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는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거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수면 위로 확 또 올라올 겁니다. 회사의 성과나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게 이 AI를 잘 써야 되는데 이 표지에도 보면 사람 이거 라이터 아닙니까? 사람 머리를 사람 이게 재밌죠, 이 그림. 촛불이 아니라 이렇게 라이터란다. 성냥불. 이게 스페인의 마고즈라고 하는 작가분이 그려준 작품인데요. 이 작가 마고즈가 원래 애플하고 뭐 메타 같은 회사에서도 일하시는 분인데 제 일러스트 우연히 봤어요, 이걸. 예. 한정판으로 판매했던 일러스트인데 이게 원래는 동영상 버전은 불꽃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예. 그걸 보니까 약간 사유의 불꽃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유의 불꽃을 불태워서 우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예. 잘못하면 다 타버린 성냥 찌꺼기처럼 쪼그라들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책이 취지랑 너무 공감이 돼서 출판사에서 작가님을 컨택을 했고 작가님 취지에 공감을 해서 굉장히 좋은 좀 나름대로 조건으로 허락해 주셔서 표지를 쓰는 겁니다. 예. 그죠. 뭐 이용료 드렸겠죠. 돈 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데 또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유의 불꽃. 네. 그러니까 그 AI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를 다 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큰 불꽃을 낼 수 있는 존재. 예.
근데 또 이제 AI 시대, 특히 이제 네. 피지컬 AI 시대로 가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할 것 없이 내쫓기는 거 아니냐, 일자리 빼앗기는 거 아니냐, 이 그렇죠.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 얼마 전에 그 현대차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네. 아틀라스 공개된 이후에 네. 세상이 깜짝 놀랐고 네네. 현대차 주가가 2배 오를 정도였고 그렇죠. 예. 며칠 후에 노조가 처음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네. 노조와 합의 없이는 로봇 한 대도 못 들인다. 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저도 뭐 한쪽에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음. 노조의 계획대로 아틀라스 도입을 안 해.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될까? 5년 후, 10년 후에. 당연히 외국 기업들은 도입을 할 것 같은데 그쵸. 게임 이론상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도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효율성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자동차 원가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 자체가 흔들릴 거예요. 근데 또 도입을 안 하면 만약에 대규모 도입하고 그러면 일정 부분에 뭐 위로금처럼 받고 나가주세요도 좀 문제라고 보는 게 그럼 그분들이 물론 현대차 내에서 다른 보직도 일부 맡겠지만 그냥 사회에 나갔을 때 그분들이 소비력도 떨어지는 거고 소득세도 없어지는 거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세수 구조도 문제가 생기고 소비 시장도 위축돼요. 이것도 현대차한테 안 좋은 거예요. 아하. 네. 그렇죠. 결국 돈 벌어서 소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로봇은 비용도 아낄 수는 있지만 소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쪽의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나 시민단체가 중재자로 좀 껴들어서 양쪽이 합리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그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그 대기업의 문제지 우리는 뭐 작은 공장이고 어쩌고 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남의 남일처럼. 일. 그렇죠. 근데 근데 국내 통신사업자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 뭐 KT나 SKT도 이런 사업자 안 하는데 예. 외국 케이스를 보게 되면 버라이즈나 보다폰은 이미 음성통화 사업자에서 피지컬 AI의 신경망 사업자로 넘어가고 있어요. 신경망 사업자로요. 그럼 제가 쓰는 개념이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작은 공장 100개를 서비스하고 있어 제조업 분야에서 피지컬 AI 네네네네.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러면 이 데이터는 그냥 갖고 오면 영업기밀 침해죠. 하지만 개인정보도 아니에요. 제조 현장의 데이터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계약 관계를 잘 풀어서 익명화 시켜서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나는 100명이 일하는 작은 공장 100개 하면 10,000명의 생산 라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정보가 훨씬 더 고도화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혼자 풀지 못했던 생산 효율화나 그런 것들을 이 그 통신 사업자의 데이터로 해결도 가능해지는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또 그 데이터가 통하는 그 길을 네. 관리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통신사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데. 그 통신사가 이런 걸 할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실제 해서 이제 성과를 보여주셔야죠 앞으로 더 많이. 예. 그래서 통신사 중에서 뭐 특히 뭐 대표적으로 KT 같은 경우는 뭐 팔란티어랑 손잡고 그렇죠. 그걸 또 예. 이제 각 기업들이 네. 할 수 있게끔 그 연결고리가 돼주기도 하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KT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피지컬 AI 사업 모델에 관심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현대차 같은 케이스 예. 보면 로봇을 도입을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면 네. 도입을 하고 그 과도기의 문제를 겪는 게 나은 거예요? 사측이라면 어떤 음. 선택을 할까요? 도입을 하되 좀 정부가 좀 껴야 된다고 보는 게 과정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기업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과연 기업 입장에선 나만 그렇게 하기는 싫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더 크게는 국제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 내에서라도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건 뭐 위로금의 액수를 무조건 크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로금이나 퇴직금이 커진다고 했을 때 이분이 그걸 가지고서 다음 단계에 나의 아레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전까지는 계속 치킨, 그다음 빵카페 이런 걸로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자영업. 네, 자영업.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더 다양한 자기의 아레나를 찾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내부에서 기존 직무의 확장 교육도 있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직무를 본인이 디자인하기 위한 원래 기업에서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어차피 우리 회사 직원인데 여기 나가서 뭘 할지 왜 계획을 해. 우리 업에 대한 공부만 하도 바쁜데 그렇죠. 업을 벗어난 공부까지 사실 해야 돼요. 예. 이게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 로봇을 도입하니까 로봇 때문에 밀려나는 직원들을 위한 제2의 인생 교육 뭐 이런 거요. 네. 그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아이디얼하다. 근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게 돼야지 그 기업에 있는 다른 직원들, 현재 대체되지 않은 직원들조차도 이제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직원들은 다 그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나구나. 그 다음 단계는 나구나. 그렇죠. 그럼 누가 이걸 흔히 이야기하는 주인식을 가지고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어요. 다 있을 때 최대한 뽑아먹고 난 딴 거 해야지만 생각을 하지.
이게 참 어려운 일이네. 일단은 네. 그러면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겠고 로봇을 도입을 시켜서 원가 구조를 낮추는 비용을 네. 세이브하는 만큼 또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네. 당장 이걸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아, 물론 그럼요. 예. 뭐 현대차 같은 케이스를 네. 보면 2028년 네. 미국 조지아 공장부터 투입한다라는 거니까 네. 한국은 당장의 일은 아닌데 네. 또 그래도 뭔가 다가올 미래잖아요. 그렇다고 10년 뒤의 일은 아니니까요. 예.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노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들고 들어온다라는 저는 그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노조의 뜻이 기존의 인간 근로자를 안 빼겠다라는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현대차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산업화 시대의 생산 장비를 통해서 그렇죠. 과거보다 노동자는 증가했어요, 오히려. 다만 증가폭이 그 노동자 증가폭보다 기계화가 더 많이 일어나면서 총 생산량이 훨씬 더 증가한 것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적정한 수치를 찾아갈 거냐의 이슈예요. 진짜 뭐 우리가 만약 진짜 잘해. 그럼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지만 전 세계에서 현대차가 지금보다 시장의 판도가 뭐 모빌리티의 모든 걸 다 관장해서 3배, 4배 사업자가 돼. 그러면 지금 있는 노동자들이 직무 전환하고 뭐 관리자로 나가고 해가지고 아마 세계의 생산 공장에 다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판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이게 이제 제일 베스트인데 이게 베스트가 힘드니까 그 중간에는 뭐냐 하면 함께 그려나가야 되겠죠. 아래 날 변화를. 이 중에서 과연 어느 시간의 축을 가지고서 몇 명이 어느 직군을 현대차 내에서 할 수 있을까? 또 어느 정도의 인원 감축이나 새로 고용을 감소시켜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교육적인 거나 시간에 대한 걸 벌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대전제는 로봇을 도입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이미 해봤으니까 사실 휴머노이드나 네, AI 이슈가 휴머노이드, 최근 거지. 휴머노이드. 뭐 1960년대부터 한 팔짜리 로봇 계속 도입해가지고 한국이 로봇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가 근로자 뭐 10,000명당 네. 그 산업용 로봇 네, 밀도는 기준으로 제일 보면 높아요, 밀도가 밀도. 세계 네, 1위죠. 네. 그런데 그게 저 펜스 안에 있는 네. 집채만한 산업용 로봇이랑 예. 나랑 비슷하게 생긴 팔다리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르죠. 내 자리를 뺏는 거랑 완전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근데 또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사측에서도 어차피 산업 장비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논리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받아들이기 그거랑 다른 다르니까.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왜 어떤 영화 보면 아이들 엄마가 해외 출장 가 있는 사이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써서 가정부로 들인 네.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산업용 로봇이야, 식기세척기, 그러면은 뭐 아이, 음. 고맙다 했을 텐데 네. 여자처럼 생긴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와서 우리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고 네. 집안일 하고 있고, 네. 야 이거는 달라지죠. 완전 다른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현대차나 아마존의 이슈도 있지만 본질적인 건 그거예요. 인간은 직무, 자기 흔히 직장에서 R&R뿐만 아니라 내 삶의 R&R을 재설계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존재인가? 아이를 안아주고 밥 차려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이렇게 월급 받아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걸 말고 내가 다른 거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직까지 저도 퀘스천이지만 어찌 보면 행복한 질문이에요. 행복한 네. 질문이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물리학적인 한계. R&R 디자인할 때. 하지만 이제 물리학적인 한계가 많이 얕아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잘 완성이 되면. 아니 그게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로봇이 대체하는 동안에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더 따뜻한 아버지가 네. 되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겠으나 예.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당장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가 우선은 먼저 화두가 될 텐데 이걸 건너뛰어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짜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현재 하던 일보다 덜 위험하고 만약에 일을 찾았더니 더 행복한 일이 됐어. 예, 그러면서 로봇에서 나오는 로봇을 바탕으로 기본소득도 국가가 좀 깔아줘. 그렇죠. 그 얘기다. 소비 시장도 더 커지고. 이게 궁극적인 지점인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궁극적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회적인 함의나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거의 신경을 잘 안 쓰고 있고 너무 기술적인 거에만 지금 한국을 포함한 모든 기업과 국가가 올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술이 안 돼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작동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도입 과정에 생기는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 못해서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 로봇택시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택시기사분들이 또 많겠지만 예, 테슬라 차량을 빌려주면서 또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거고요. 그렇죠. 예. 로봇도 아마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막 도입을 해서 뭐 렌탈해주는 회사도 나타날 거고 그렇죠. 라스 얼마 전에- 사업자라고 불러요. 로보틱스 에저 서비스 라스를. 예, 빌려주는. 예. 얼마 전에 저기 뭡니까 그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에서 아, 예. 이제 거기서 로봇 판매하는 예, 부스 약간 쇼업이 만들어졌다고. 있었죠. 예, 재밌었어요. 예, 아니 무슨 뭐 텔레비전 뭐 이렇게 공기청정기 팔듯이 예, 예. 로봇을 이제 파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네, 예,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맞아요. 그러게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고 네, 배워나가야 하고 다만 네. 이게 짧은 시간에 뭔가 바뀐다라기보다는 길게 보고 우리가 당장 준비를 해야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에도 뒤에 보면은 뭐 STAR 스타 실행, 예, 실행. 실행이 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도 네. 있고 고민해 볼 포인트가 많고 사실은 네. 뭐 한두 시간의 대답만으로 답을 찾을 수는 네. 있는 건 아니겠으나 네, 계속 이렇게 또 고민을 해봐야죠. 맞아요. 예. 그 다음번 책 제목은 세 번째 지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17번째 지능까지 나오고 예. 오늘은 김상균 교수님의 신간 두 번째 지능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또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